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요즘 이 정부 부처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김장 가격 부담 급등을 경고하고 있는데 반면 쌀값은 너무 싸서 논란입니다. 플러스 초대석, 오늘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반년쯤 되셨습니다. 5월에 취임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장관을 맡으셨는데 요새 좀 어떠십니까? 일하시기에는?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물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농업 분야 이제 재해라든가, 예. 또 추석쯤에서는 이제 우리 추석 성수품 공급 그런 쪽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많이 논란이 됐죠. 낙농 관련해서 우유 가격 그 체계를 좀 바꾸자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현안이 계속됐고요. 반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네. 있었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부라는 게 중장기적인 우리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이 농업 정책 쪽에서도 이제 새롭게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뭐 상당히 바쁘게 지나갔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김장철 아닙니까? 네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번 달 김장 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 이외에도 뭐 가공식품 인상도 지금 줄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김장은 어차피 이제 우리 농축산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셨지만 김장 앞두고 우리 국내 농축산물 가격은 이제 완전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추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양념류,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번 김장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냥 크게 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예.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는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환율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폭이, 하락폭이 조금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 정점은 일단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정점은 지났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농축산물의 경우에. 예. 네.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 사료 원료 가격 이런 게 많이 올랐거든요. 국제 공급망 교란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부가 관련되는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농가에 결과적으로 직접 보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그 다음에 수입 업체, 예. 그 다음에 외식 업체, 그 해당 그 부문별로 여러 가지 그 세제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할당 관세를 통해서 예. 이제 낮은 가격에 가도록 하면서 또 할인 쿠폰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총동원했다. 그렇게 해서 최근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면서 현재 수준으로 그나마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쌀값은 반대로 또 너무 낮아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이 문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문제인데 그죠? 예. 지금 농업계에서 이 올 들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지금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진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불균형이다. 수급 불균. 옛날에는 쌀이 부족하던 시대는 쌀이 귀하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2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전통적인 식사보다는 간편식을 선호하고 예. 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이러면서 생산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쌀이 남아도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격리를 했었고, 예. 특히 이번에 생산되는 신곡에 대해서는 예. 작년 그 생산량 남은 거 포함해서 45만 톤을 1조 이상을 투입해서 네. 45만 톤을 시장에 격리하는 조치를 했고, 예. 그래서 지금 80kg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9만 원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약간의 반등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뭐 많이 오르긴 올랐군요. 했지만 예. 작년에 떨어진 게 25%인데 예. 지금 한 17% 정도 올라간 거니까 아직도 한 10% 정도 개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제 과잉 생산된 쌀을 좀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째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발의를 해서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 의원님들의 충정을 뭐 100%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농사가 참 다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쌀은 거의 100%가 기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에서는 벼농사 이외에는 다른 농사로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양곡관리법은 크게 뭐냐면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매입해야 된다 예.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생산해도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계속 벼를 재배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이게 시장에 쌀이 남는다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면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수급을 조절하는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되 해별로 금년처럼 이렇게 쌀이 남아도는 해는 과감하게 격리를 하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좀 쌀값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시장 격리 조치를 9월에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예. 지금 장관님께서 그 대안으로 좀 추진하는 대책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는 거는 밥쌀입니다. 예. 사람이 우리 밥으로 먹는 쌀.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가루쌀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청장 때 이제 처음 돌연변이로 이렇게 나와서 등록을 했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도 지금 특허 등록이 돼 있는데 그리고 세계 각국에 지금 특허 등록 추진 중인데 이거는 쌀은 쌀인데 사실 속은 밀가루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글루텐이 없는 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으로 부서지고 예. 그 쌀은 밥으로는 절대 못 씁니다. 물을 붓는 순간 죽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가공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쌀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를 내려면 물에 불리는데 이 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재분이 가능한 겁니다. 세계 유일한 품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밀가루를 대체하자. 그러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를 심어야 되니까 벼는 똑같은 벼를 심는 거죠. 이 가루쌀을 심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해오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좋은 거는 보통의 쌀이 벼가 5월 말에서 6월 상순에 모내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가루쌀은 한 달이나 늦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에서 자라는 기간도 일반 벼는 5개월 이상 자라야 수확을 하는데 이 가루쌀은 3개월 반이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량은 물론 5% 정도 적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특장점은 밀하고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밀 생산도 늘리고 또 밀 수입량도 줄이고 예. 그러니까 가루쌀은 기본 벼처럼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식량 자급률을 우리가 지금 45%인데 이걸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쌀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모로 굉장히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밀가루 빵, 밀가루 국수 이걸 예. 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좀 제한 사항이나 네. 이 진행하시는데 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 중소형 업체가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이제 이게 대량으로 소비되려면 우선 식품 기업이 이쪽에 포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면이라든가 라면 쪽으로 지금 뭐 제빵, 제과 이쪽으로는 얼마든지 증명이 됐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대규모 소비를 하려면 면하고 라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이제 수확을 한 게 나오니까 금년에 한 500톤 정도 수확이 되거든요. 그중에 내년에 종자용으로 나갈 거 빼놓고는 지금 대기업이 같이 TF에 들어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레시피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께 이제 알려드리면 이건 뭐 밀가루보다는 훨씬 좋은 거니까 몸에도 좋고. 혹시 가루쌀로 만든 면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면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예. 빵 종류는 뭐 많이 식감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전혀 구분 못하고 오히려 더 맛있다고 그럽니다. 촉촉하고 부드럽고 쫄깃하고. 장관님 부임하신 그 임기 동안에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다음 주라도 좀
그렇군요. 다음 네. 주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식품 물가나 식품 안보 이런 문제랑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게 사실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실 농업이 좀 더 이제 스마트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년 인재들을 어떻게 이제 농촌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침 또 귀농 귀촌 정책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그 농업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네. 가서 이제 각국 주요 선진국이니까 얘기를 농업장관들하고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농촌 사회가 인구가 농업 인구가 줄고 있다. 거기다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대체해야 될 젊은 인력은 농업 쪽으로 잘 안 오려고 그런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똑같잖아요. 예. 심지어 미국, 독일, 이태리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대안은 결국은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도 높이고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농업이거든요. 예. 스마트 팜, 온실 축사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이제 그쪽에는 사실은 저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값이나 투입비가 많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큰 여러 가지 그 농업 분야 정책 중에 식량 안보도 있지만 조금 전에 가루쌀로 대략 설명을 드렸고 예. 두 번째가 청년 농을 3만 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농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게 큰 축인데 그래서 우선 청년 농들이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정착하는데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2천 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월급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는 4천 명이고 그것도 1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쪽에 예산을 대폭 투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처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원예 축사 이런 거는 아예 저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투자를 해서 그거를 저가에 임대해 주는 걸로 예. 비용만 조금 내고 뭐 계약 기간 내에 거기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벌어서 그걸 가지고 그 임대팜을 다시 매입을 하든지 별도로 확장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임대를 주로 하되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이걸 뭐 평생 갚는 걸로 한 25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패키지로 하고 있고 또 청년 농들이 가장 농업 쪽으로 오는데 꺼리는 게 뭐냐면 농촌에 가면은 아이들을 키울 만한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간계획법이라는 걸 여야 합의로 지금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존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로.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 농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타운 같은 걸 이렇게 존을 만들면 예. 정부가 대폭 지원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팜 인근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대폭 확대해서 임대주택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패키지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책을 들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솔깃할 만한 대책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 그쪽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몇 군데가 있고 앞으로 예. 11군데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할 건데 보통 3대1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요?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지금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술도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뭐 첨단 기술과 우리가 뭐 이런 식품이죠. 식품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걸 우리가 푸드테크다 이렇게 푸드테크라고 얘기를 그러죠. 하는데 이 푸드테크에 대한 지원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핵심적으로 좀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푸드하고 테크놀로지를 합친 건데 푸드테크는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각국이 이쪽에 뛰어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막 뛰어들었죠. 예. 지금 저 관련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금 나옵니다. 대체 식품 같은 거, 대체 육 같은 것도 막. 근데 이 R&D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걸 정부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푸드테크 학과도 지금 농식품부가 지원해서 아예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스타트업들이 학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같이 교수님들하고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한 축으로는 그런 이제 R&D 쪽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아예 펀딩을 해주는 거죠. 좀 자금을 출자해 주는 거죠.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여러 가지 발전되는 그 R&D 사례 같은 것도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역시 그 협의체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이 식품 물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물가를 굉장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우리 식품 물가 관리 관련해서 시청자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물가는 하여튼 그 저기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현안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이제 다루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도 줄어드는 거고 자산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뭐 우리 정부 전체가 지금 여기에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농식품 쪽에 특히 우리 먹거리가 매일 접하는 거잖아요. 예. 이쪽에 공급도 충분하게 하고 가격도 적정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뭐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플러스 초대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